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제를 이렇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요. 이제 이 표를 정리해서 보셔야지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게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서 틀리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달달 다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법상 각종 채권 사채 비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채권이나 이 사채가 총 4개가 나와요. 근데 매년 시험 볼 때 이 4개 중에요. 한 개라도 안 나온 적은 없고요. 요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한 페이지 공부하면은 2문제 맞히네.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4개 다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여기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낼 때 틀리라고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틀린 지문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공법상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법상 매수 청구권은요, 요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농지법에 2개, 총 3개. 또 역시 또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페이지에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공법상 실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법상 실효 규정은 왜 매년 나오는가? 공법의 특징이 실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는 실효 규정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법의 특징은 실효 규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 실효 규정이 이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실효가 총 몇 번 나오는가? 몇 개? 6개. 6개. 이 중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는 반드시 시험에 나왔죠. 매년. 그다음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동의 요건이 보통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동의 요건이 시험 지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기로 나옵니다. 동의 요건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있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2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지문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서 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그 다음에 주택조합 3개. 그러면 이 3개 조합이 있을 때 3개가 시험에 다 나올 확률이 7, 80%예요. 예, 시험을 10번을 보면 한 7년, 8년은요. 이 3개가 다 나와요. 그러면 2개 이상 나온다? 100%.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2개 이상 나오는 것은 무조건 100%입니다. 3개 다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에. 한 페이지에서 조합 3개 그대로 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행정심판이라고 있죠. 이거는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에 나오는 거 행정심판 3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담을 정리하는 건데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 이제 부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에 효력 발생 시기를 지문에 내서 틀리게 만드는 지문들만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 도지사 승인 나오죠? 우리 시험 범위에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6번. 이 6개를 외우면 무조건 3개 이상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승인은 반드시 다 외워야 돼요. 도지사 승인이 아닌데 승인 받는 것처럼 틀린 지문도 나오고 무조건 이거는 3개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몇 개 나옵니까? 6개.
무조건 이거 하나 내지 두 개는 시험에서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 공청회가 총 5번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공청회 5개를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공청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나 아니면 도시개발법의 이제 공청회가 일단 1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에서의 권한자 정리를 앞뒤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공법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어디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6명 시장, 군수 정신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 권한자를 갖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해당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정리했고 그 출제 포인트 앞에 뭔가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폭탄 터진. 예, 안에 오면 터진다는 뜻입니다. 예, 폭탄이 터진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뒤로 다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권한자 정리는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보면은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3개의 계획이 있죠. 1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개. 이 3개도 비교를 해놨죠. 한 장에다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몇 문제 나와죠? 4문제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무조건 나오니까 시험에 그 뒤에다가 보면 이제 실시 계획이 2개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 계획이 있죠. 역시 2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5페이지 보면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이 있고 정비법에서는요. 관리 처분 계획이 있죠. 요것을 또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넘기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는 총 3개의 법에서 나오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무조건 시험에 국토계획법에서 2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1개. 그래서 보통 3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19페이지까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는요. 면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3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온 적이 있는가? 없어. 예, 무조건 이 면적은 나와요. 그래서 그 면적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나오는 거 21페이지에 용도 지역의 뜻 세분되는 거 검표율 용적률 무조건 시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 나오죠. 행위 제한. 그 뒤로 넘기시면은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의 특별 규정 용도 구역 4개를 이렇게 비교해 놨죠. 4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 기간 중심 중요 지문 정리라고 나와요. 중요 지문 정리. 그래서 기간 중심 중요 지문 정리는요. 우리가 공법 문제가 40문제예요. 오지선다형. 총 200개의 지문을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200개 지문 중에서요. 중간에 기간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 중요해. 지문 자체가. 근데 거기다 기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요. 최소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라고요. 그래서 최소 5문제 이상은 이 기간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 있는 지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러면 이 시험에 나오는다 이거 여부는요.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교수님들이 출제위원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것들이 있죠. 예, 그 지문들을 다 모아서 숫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3일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넘기면은 40년까지 나오죠. 예, 40년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늘 다 보시고 예. 맨 끝에 저희 캐리커처가 나옵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 적이 없다. 그 제가 이제 거친 파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도서관 가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도서관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시면은 정상적이라는 분이다. 예, 70점 이상은 그냥 다 마치더라 이거지. 예. 작년에도 50대 후반 누님께서 80점 맞고 전 끝났습니다. 100점 못 맞았다고. 예.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건 없어요. 다 한 거예요. 단지 이제 비교하다 보면은 자기가 빼놓은 게 있고 어디를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법상 각종 채권 사채의 비교. 먼저 우리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어디에서 나왔나? 국토계획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채권이 두 개가 있었어요.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에는 주택상환 사채가 있고요. 총 4개인데 무조건 2개 이상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보시면요. 언제 발행하는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대금 지급은 원칙이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고요. 발행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사무는요. 지자체 사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로 조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고요. 그 뒤에 도시 개발 채권이 있어요. 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지자체가 하는 사무예요. 지자체 사무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니까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조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요 두 개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권자 지방자치단체 발행 절차를 보세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뭐 LH 공사나 그러면 현금으로만 매수해야지 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제 조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신 나가는 사람이 그죠? 예. 현금 대신에 채권 받겠다.
그다음에 또는 2번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대신에 2천만 원으로 내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온갖 시험에 다 2천만 원 내십니다. 2천만 원. 그다음 상환 기간 보세요.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렇죠? 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이율 역시 뭘로 정해요? 조례. 예. 그다음에 적용 법규 발행 절차. 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요. 지방 재정법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의 토지상환 채권을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은 제목은 토지상환이지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에서 수용 보상금은 원래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수용 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수용 보상금 1억을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 1억짜리를 받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가 인기가 있어. 지금 현찰 1억보다는 1억짜리 아파트 한 채 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찰 안 받을래요.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받을래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종이를 한 장 줍니다.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주는 채권.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수용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발행하는 게 토지 상환 채권. 발행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시행자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럼 언제 발행하는가? 발행 절차.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 왼쪽에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 그렇죠? 2번 시행자는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고 토지 상환 채권의 명칭과 함께 공고를 하고 자 민간 시행자는요 발행해 놓고 파산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누가 주웠다? 아파트 한 채 주운 건가? 아니죠. 이름 써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한 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식 증권이다. 그러면 지금 거기 김영식 증권이라는 것도 역시 시험에 나오고 이율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시험에 나오죠. 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죠. 근데 우리가 이자는 누가 정해? 원래 채권자가 정하는 건데 발행자, 채무자가 이유를 정하니까 특이하다 싶어서 시험에 낸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틀릴 거다. 어떻게 채무자가 이것을 이유를 정하는가?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 생각해 출제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 예, 예. 너무 높게 평가한 거지. 하여튼 시험에는 나와. 그렇죠?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하고요. 적용 법규, 발행 방법, 절차 등등은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기타 발행 규모가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이 초과 금지, 2분의 1 초과 금지, 양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으면 질권의 목적이 된다. 왜냐하면 양도성이 있는 것은 다 질권의 목적이 돼요.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공부 다 했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 도시개발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채권은요 언제 발행하는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OX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거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야.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발행하는 거지. 그렇죠? 예. 문장은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 문장은 부드럽지만 아니라고요.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문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한번 테스트해 본 거지. 죄다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틀리고 돌아오는데 내가 한 표 겁니다. 예. 지가 가르치고 틀린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발행권자, 이게 최대 함정이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한다고 틀리게 냅니다. 거의 다 걸립니다. 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발행하겠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 지자체장. 그러니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행령은 그 지자체장 중에 특히 시도지사로 돼 있고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시험장에 보내면 또 틀리고 옵니다. 왜? 우리 교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세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고 해. 자기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외웠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채권을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다니까 돌림자가 같네.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어디에 속해요? 시행자잖아. 그렇죠? 시행자의 한 종류의 도시개발조합이 있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외워놨으니까 시행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행자 중에 한 명 어감이 좋은 애를 뽑아요. 어감이 좋은 애가 바로 누구예요? 도시개발 채권을 도시개발조합이 발행. 거의 다 틀렸어. 다른데 이미 냈어 그것을. 예. 50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 파트는 샅샅이 공부해서 이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도 전 다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다 틀려. 행복해하는 거지. 행복해. 왜? 아니 샅샅이 공부 다 했는데 뭐해? 예? 발행권자는 지자체장이고 시도지사고 예. 절대 시행자가 나오면 안 된다. 시행자로 틀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행자 X라고 해놨는데 시행자란 단어가 안 나오고 도시개발조합이 딱 나와버려. 시행자잖아, 그렇죠? 나는 뭐 설명했으니까 뭐. 근데 이제 발행 절차 보시면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그러면은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는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사무죠. 그렇죠? 지자체 사무. 그러면 지자체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자는 누군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발행 절차,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 발행 방법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뭘로 정해? 역시 조례로. 그렇죠? 상환 기간 5년에서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율 조례로 정한다. 적용 법규는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이죠. 이것을 매입할 의무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야, 공사 도급 그냥 얻은 게 아니야. 이거 사야 돼. 매입해야 돼. 두 번째, 민간 시행자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매입하여 기타상 소멸시효 너무나 많이 나왔죠. 상한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10번 10문제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영자라는 아줌마 친구 중에 이자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영자가 이자 부를 때 이자 2년, 이자 2년, 그렇죠? 3년으로 나오거나 그렇죠. 이자 2년, 5년, 2년. 그다음 이제 주택 상환 사채를 보세요. 자, 주택법에 나오는데 주택 상환 사채. 이거는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고요. 만기가 됐을 때는 원래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기가 되면 뭘로 상환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사채 발행 돈을 빌리고 만기가 되면 주택을 지어서 상환하는 게 요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주택법에 나오고요. 누가 발행권자인가?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둘이 발행을 할 수 있고요. 발행 절차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둘 중에 누가 좀 불안합니까? 등록사업자. 발행해놓고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자, 시험 문제가 이거지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게 2개가 있었죠. 예?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게 2개. 예. 도시개발법에서 그렇죠? 예. 토지 상환 채권을 누가 발행할 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누구한테 지급 보증,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토지 상환, 주택 상환 사채, 주택으로 지어서 바꿔주는 주택 상환 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역시 민간인이죠. 누구예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등록사업자가 누구에게? 금융기관에게. 여기는 지급자가 빠지고 그냥 보증이라 그럽니다. 왜? 같은 뜻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달라. 주택법을 만드는 사람과 도시개발법을 만드는 사람이 달라.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급자를 쓰고 여기는 보증자만 썼지만 같은 뜻이죠. 그렇죠? 보증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 발행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시험 범위에서 승인 받는 게 3개가 나왔죠. 승인 받는 거 3개 나왔어. 예. 지금 토지 상환 채권. 자, 토지 상환 채권은 누구의 승인 받았어요? 지정권자 승인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 받았죠. 주택 상환 사채는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죠. 왜요? 왜요? 왜? 다 시험 문제야. 예. 다 시험 문제야.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고, 그다음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주택 상환 사채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이거 바꿔놓으면 틀리겠지.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전혀 엉뚱한 것이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다 돈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요 세 개에다가 다 틀린 지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왠지 돈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 바꿔낸다니까. 그 다음에 토지 주택 상환 사채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하죠. 그럼 우리가 김영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김영증권이야.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에 상환해 줄 사람 이름이 써 있잖아. 그래서 김영증권이 두 개,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들어가면 김영증권이다. 김영증권 두 개.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한다.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액면 발행,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면 할인 발행이 돼요. 양도 가능, 양도 및 중도 해약은 원칙 금지다. 예외 있음. 해외 이민 가거나 그럴 때예요. 그래서 양도 금지, 중도 해약은 금지지만 예외 있음. 예외적으로 해외로 이민 가거나. 상환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법규, 상법 중 사채 발행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단 주택법에 나오니까 주택법 우선 적용. 주택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사채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법대 다닐 때. 왜? 법대 다닐 때요 제일 분량이 많은 게 민법 총칙 한 학기, 물권법 총론 한 학기, 물권법 강론 한 학기, 채권 총론 한 학기, 채권 강론 한 학기, 친족 상법도 한 학기. 그다음에 상법 총칙, 그다음에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해상법, 보험법까지. 그래서 회사법에 보면 사채 발행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애들이 공부 안 해요. 왜? 국가고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저 사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다른 거는 기억도. 그래서 공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상법 중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 매입 의무자, 건설된 주택으로 상환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을 하면 되고, 그다음 기타 사항, 등록 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너무나 많이 나왔어. 자, 등록 사업자가 파산했어. 건설회사가. 근데 걔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책임져요? 보증승 금융기관이. 그래서 등록 말소는 주택 상환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4개 채권 사채 출제 포인트를 갖다 우리는 다 봤어. 그렇죠?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시험에 낸다니까. 비교해서. 예. 한 피 다 봤죠. 그렇죠? 한 페이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2개 이상 시험 나온다 그랬죠. 2개 이상 시험. 그다음에 뒤로 넘겨 주세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예. 저한테 배우신 분이 그려주신 미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직업이 워낙 다양하셔가지고.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매수 청구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매수 청구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공부하면서 벌써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매수 청구권.
근데 우리 그걸 갖다가 지금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농지법상 매수 청구권, 이거는 지문에 나오는데 일단 공부량이 적은데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농지법에는 매수 청구가 두 개 나옵니다.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법상 매수 청구 중에서 매수 청구 대상을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자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이 농지를 못 사요. 근데 이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제는 뼈 마디가 막 쑤시는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농지를 팔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는 안 팔려요. 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도 취득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외에는 살 사람이 없는데, 농사 지으려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나중에 다니지도 못하거든. 건물도 못 짓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 줘야 된다.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 농지를 사가라. 그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매수 청구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가격은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이죠. 평가 금액이. 근데 오른쪽에 이제 농지법에서는 매수 청구 하나 더 있어. 처분 명령.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면은 자, 농업고등학교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 목적으로. 근데 농업고등학교가 폐교가 됐네.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처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처분을 1년 내에 해야 돼. 1년 내에 처분했는데 처분 안 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처분 명령에 이제 불응하면은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처분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은 처분을 하고 싶어서요, 부동산에 내놨어. 예? 자기 소유 농지를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으면 너 왜 안 팔았어? 왜? 하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처분 명령은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자격 상실하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처분 명령 받고도 안 팔면 이행 강제금 부과니까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팔 수 있는 방법,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 농지 사가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매수 가격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이야. 공시지가 기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요 문장은 아마 토지거래 허가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지 혹시 매수 청구 안 나오나?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당사자가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그렇죠? 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차라리 네가 내 거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죠. 그때 허가 신청한 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죠. 결국에는 항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내 땅 사가라 그랬을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 그 다음에 처분 명령 받고 내 농지 사가라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가 함정이 되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헷갈릴 때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하시는 분이야. 이제 농사 좀 그만 짓고 그 돈 받아서 실버타운 더 가려고. 공시지가 드려야 돼. 감정평가한 가격 드려야 돼. 생각해 보라고. 예,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취지를. 예, 취지를. 근데 농지를 갖다가 소유할 자격 상실해서 팔아라. 근데 안 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행 강제는 부과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 막판에 몰린 사람이지. 막판에 몰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행 강제 부과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시지가로.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근데 이것을 갖다가 틀린 지문으로 시군구청장 쓰면 X야. 시군구청장. 왜 그러냐 그러면, 교수님은요 학생들이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틀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수 청구의 대원칙은요 원인 행위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거든. 매수 청구의 대원칙은 원인 행위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에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한테, 불허가 처분한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하죠. 원래 매수 청구는 원인 행위자한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수 청구가요 원인 행위자가 아니야. 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사람은 시도지사고요. 그렇죠? 원인 행위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 내리는 사람은요 시군구청장이야. 그러면은 원인 행위자인 시도지사한테 매수 청구하던가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청구하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오른쪽에 처분 명령 내리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이니까 학생들은 아마도 시군구청장이라고 쓰면 빠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해. 예. 그 다음에 분명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거기 때문에 생각 안 한다고. 예.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수님은 틀린 지문 쓸 때 왼쪽은 시도지사, 오른쪽은 시군구청장을 써야 되는데, 기출 문제 아주 웃긴 게 있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대신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쓴 거야. 이 출제하신 교수면 농지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학교 교수님 중에서 농지법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 실력이. 예, 출제할 때 그때 공부해 출제하는 거예요. 전공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내서, 물론 틀리긴 틀렸는데 딱 보는 순간 이 양반 공부 안 했구만. 왜 그럴까요? 뜬금없잖아. 물론 그럼 차라리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대신에 국토부 장관 쓰던가, 아니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쓰거나. 왜? 틀린 지문도 의미 있는 걸 쓰거든. 그럼 의미 있게 틀리게 만들려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을 썼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 안 한 표가 확 나가지고 누군가 추적을 해. 예. 공부 안 했다. 이제. 예. 공부한 교수는 절대 그렇게 안 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에서 나오는 거 맞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위에 있는 매수 청구권 정리하겠습니다.